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첫 방한 일정으로 LG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하며 한미 간의 배터리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역세권 청년 주택을 총 8만 호 공급할 예정인데 주민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 등을 주민부동산에서 짚어드립니다. 7개월에 무려 7번이나 발생한 토스증권 오류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간편 결제를 장악하며 카드사들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오늘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파크를 찾았습니다. LG화학의 연구소가 있는 이곳을 찾아 배터리 공급망 구축과 양국 간 민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LG화학 마곡 R&D 캠퍼스를 방문해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LG 사이언스파크 내 LG화학 첨단소재사업본부 R&D 시설을 찾아 배터리 소재 공급망 전시 등을 둘러봤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방한 일정 동안 옐런 장관이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LG화학을 찾은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옐런 장관의 방문이 LG화학이 대규모 미국 투자를 단행한 것과 관련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지난해 600억 원을 투자해 북미 최대 규모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의 지분 2.6%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미국 내 투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 부회장은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투자액이 2025년까지 11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역량에도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 자리에서 LG화학이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국 기업 덕에 한미 관계가 굳건한 경제 동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recent shocks to the global economy have refocused global attention on the importance of economic resilience and addressing supply chain vulnerabilities.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찾은 이후 이번 옐런 장관의 LG 사이언스파크 방문까지 양국의 기술 동맹은 한층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교원그룹이 교육사업을 넘어 여행업에 뛰어듭니다. 신규 브랜드 여행이지를 통해 올해를 도약 원년으로 삼고 국내 탑3 종합 여행사로 도약한다는 목표인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구몬과 빨간펜 등 교육이 핵심 사업인 교원그룹이 새로운 먹거리로 여행업을 택했습니다. 교원그룹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 브랜드 여행이지를 공식 론칭하고 새로운 도약의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올해 5월 출범한 교원투어의 마스터 브랜드 여행이지는 여행 목적별 맞춤 상품을 선보이는 종합여행사로 연령별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MZ세대와 4050세대, 시니어로 고객층을 나눠 각각 액티비티 미식 쇼핑과 교육사업 연계, 프리미엄 전략으로 전 연령층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MZ세대를 겨냥해 온라인엔 큐레이션 기능을 도입하고 시니어 세대 공략을 위해 오프라인 전문점 구축에도 힘을 주는 등 온오프라인 투트랙 전략도 펼칩니다. 교원그룹의 인프라를 이용한 시너지도 창출합니다. 그룹의 장점인 교육과 생활문화 사업과 연계한 특화 상품을 선보이고 그룹사를 포괄하는 멤버십 서비스도 론칭합니다.
교원이 신성장 동력으로 여행을 택한 이유는 여행업이 고객 접점 확대에 무한한 기회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패키지와 OTA, 자유여행 시장까지 다 같이 가져가야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투자랑 그리고 저희가 MOU를 통해서 자유여행 플랫폼도 저희가 만들어서 25년 정도에는 저희가 토탈 여행 그룹으로 목표는 올해 여행업계 톱3. 교원은 올해 거래액 1,600억 원을 달성해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래의 먹거리로 점찍은 미래항공 모빌리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롤스로이스와 손을 잡은 건데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탑재한 현대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이 곧 다가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판버로 에어쇼 현장을 찾았습니다. 미래항공 모빌리티 AAM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영국의 항공기 엔진 제조회사인 롤스로이스, 프랑스 항공엔진 기업인 사프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이날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주요 항공업체 최고 경영진들과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1906년 설립된 영국의 항공기 엔진 업체입니다. 항공우주와 군수, 에너지 선박 등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넘어 지역 간 항공 모빌리티, 미래항공 모빌리티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롤스로이스는 2025년까지 현대차그룹이 개발 중인 RAM 기체의 수소연료 전지 추진 시스템과 배터리 추진 시스템, 현대차그룹의 미국 UAM 독립법인 슈퍼널이 개발 중인 UAM 기체의 배터리 추진 시스템에 대한 공동 연구에 나섭니다. 수소연료 전지 기술이 미래 항공업계로 확장되고 2050년까지 항공기의 배출가스를 제로화하겠다는 항공업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항공업계의 주요 업체들과 협력해 AAM 개발 속도를 높이고 나아가 탄소 중립 실현 및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수소연료 전지를 탑재한 미래항공 모빌리티 개발을 위한 우군을 확보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꿈꾸는 하늘을 나는 미래차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도까지 역세권 청년 주택을 총 8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들여다봤더니 사업 추진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장동 쪽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설립이 지금 반대하는 시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최근 마장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봤더니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교통입지가 좋은 역세권에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또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30에서 95% 정도의 가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장동의 경우에는 청년주택은 아니지만 이미 임대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한 차례 더 들어온다고 하자 이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예. 지금 마장동 사례 이외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의 좀 반대가 있었던, 반대 부딪혔던 상황들이 종종 있었던 일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2018년에는요, 또 영등포 구청역 인근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이 얘기가 있었는데요. 한 아파트 주민이 역세권 청년주택을요, 5평형 빈민 아파트 신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안내문을 붙인 적도 있었고요. 예. 또 최근에는 서울시와 롯데건설이 구청
1,4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네. 이제 주민들은 현수막까지 내걸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뿐만 아닙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곳곳의 구청 민원 게시판에는요. 수십 년간 참아온 지역 주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왜 알 수 없는 청년들이 로또 맞듯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뭐 개괄적으로 글들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이지영 기자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저희가 들어본 거고요. 구체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제가 청년들의 주거 활동을 위해서 이제 힘쓰고 있는 시민 단체들을 만나서 여러 사례 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오면 동네가 슬럼화된다, 또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 심지어는 주변 인근이 모텔화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예. 더 자세한 내용을 민달팽이 유니언 위원장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저기 이제 목동 쪽에서는 청년주택 지어진 걸 반대하면서 이미 너무 많은 인구가 있어서 더 교통이 어려워질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면서 반대를 했다가 결국 무산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공간에 사실 인구 많아지는데 일조하는 것이 지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또 환영을 하셨던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청년주택을 반대하게 되는 진짜 이유가 정말 인구가 많아지고 교통난이 더 심각해지는 거기에 사실 근본적인 반대 이유가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종종 목격하죠. 네, 청년주택이 들어서면서 정말로 집값이 떨어진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광운대학교 연구진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공공임대주택이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요. 청년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이 주변의 집값을 낮출 거라는 인식과는 달리 오히려 매매 가격이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청년들이 많이 들어서면 범죄 발생 건수도 늘어날 거다. 이런 주장도 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범죄 발생 관계에 관한 연구 논문에 보면 오히려 공공주택 재고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범죄 발생 건수는 0.81건씩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입주하기 전이잖아요. 입주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입주를 하고 나서도 당연히 또 문제시가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주변에서 반대도 여전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청년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들도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 경쟁률은요. 2019년에 23.4대 1, 2020년 26.3대 1, 2021년에는 60대 1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진행한 청년 임대주택인 홍대 크리원의 청약 경쟁률은 약 600대 1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주택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로서 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요즘에 집값이 너무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다 보니까 좋은 위치에 이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데요.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층은 당연히 늘겠죠.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해결 방법 지금 뭐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네, 이제 건물을 짓는 건축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건축가들은 일단은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또 건물에 대한 디자인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축가 인터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임대주택의 다양성, 즉 중산층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들이 개발돼야 하고요.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준비는 디자인에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좋아야 되고 굉장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경우에 그런 사회적 주택들은 디자인의 혁신이 굉장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임택하면 그냥 숫자에 맞춰서 네모난 커다란 뭐 디자인의 특색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거부감도 있는 거죠. 네,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생길 거다. 이런 편견 때문에 청년들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예.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쉽게 시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표방하며 출발한 토스증권. 하지만 빈번한 시스템 오류에 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6개월 만에 해외 주식 점유율 10% 돌파를 자랑한 토스증권. 하지만 이 기간 잦은 시스템 오류로 투자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3일 새벽 2시 토스증권 오류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벌써 7번째인데요. 특히 해외 주식 거래에서의 오류만 6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오류는 무슨 이유로 발생하는 것일까요? 저희 서울경제TV가 취재한 결과 이번 토스증권 오류를 포함해 7번 중 4번은 협력회사, 즉 브로커사의 기술적 문제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토스증권은 해외 주식을 담당하는 파트너사로 하나의 브로커사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증권사들은 안정성을 위해 2개 이상의 브로커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한 개사만을 이용하는 곳들 역시 브로커사 추가 예약을 완료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지난 12월 거래를 시작한 토스증권의 해외 주식 거래는 약 7개월간 7번의 잦은 사고에도 한 개의 브로커사만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토스증권 측은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브로커를 추가 또 이중화를 추진하고 있고 연내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토스증권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있는 브로커사 역시 한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 6개월 만에 점유율 10% 달성. 괄목할 만한 성장 이면엔 잦은 오류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편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토스증권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7개월간 7번의 오류입니다. 토스증권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 결국 투자자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증권사 사이에 합의점 없는 통보식 피해 보상에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토스증권의 시스템 오류로 지난 13일 개인 투자자들은 원치 않는 가격에 해외 주식이 매도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정가에 걸어놨던 주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가에 팔린 겁니다. 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칸으로 하는 주식을 새벽 2시 19분에 한화 6,802원에 매도 주문을 걸어놨으나 토스증권의 오류로 인해 새벽 3시 44분에 5,078원으로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투자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토스증권은 이와 관련해 지정가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한 투자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에 나섰습니다. 반면 불리한 가격에 체결되지 않은 투자자는 소유하고 있던 주식이 매도됐음에도 매도된 주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임의로 팔아버린 주식에 대한 차액 지급이 아닌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평단가 그대로 원상복구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원복을 해줘야 된다는 게 맞죠. 주식수를 맞춰서라도. 금융으로서의 이제 신뢰가 무너진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문제인데. 전문가들은 증권사 오류인 만큼 피해를 입은 투자자와 원활한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금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상적인 거는 이제 그 지정한 대로 거래가 됐을 때 그 차익만큼 보상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최고가라고 하는 게 당시 최고가를 얘기하는 건지 그게 정확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체결 잘못된 거는 증권사 실수니까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차이대로 이루어져야지 원만한. 다만 해외 주식인 경우 가격 상하단에 제한이 없는 만큼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또한 토스증권의 피해자들은 토스증권사의 전산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정한 보상을 강요한다는 부분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사고 직후 상황 설명 및 사과의 유선상 연락이 아닌 토스증권 측이 정한 보상 문자부터 통보받은 겁니다. 증권사가 임의로 팔아버린 주식에 대해 통보식 보상을 강요당하는 상황 속 증권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증권사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재발 방지와 더불어서 일반 투자자가 납득할 정도의 피해 보상을. 이에 대해 토스증권 관계자는 서울경제TV의 피해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 한 분 한 분과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스증권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미니언즈2와 손잡고 삼성 비스포크 제트봇 AI 미니언즈 특별 패키지를 출시합니다. 개봉을 앞둔 미니언즈2의 인기 캐릭터인 밥과 스튜어트가 비스포크 제트봇 AI 모델의 상단 커버로 구성되게 됩니다. 삼성은 미니언즈2가 상영되는 일부 극장에 제트봇 AI와 미니언즈2가 함께 꾸며진 포토존을 운영합니다. 또 제트봇 AI를 주제로 한 가상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들과 접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빅테크와 핀테크, 인터넷 은행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편리한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치며 결제 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런 환경 덕분인지 카드사들의 고유 영역이던 결제 시장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는데요. 반면 카드업계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제 시장에서 설 자리가 좁아졌고요. 심지어 이종 사업의 도전 시장으로 전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카드업계 상황 김미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쇼핑할 때는 일반 카드보다는 그냥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들었어요. 네, 결제할 때 주로 카카오페이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이같이 지급 결제 시장에서 전통 카드사들의 존재감은 작아지는 중입니다. 사실상 온라인 거래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간편 결제가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카드사의 강점 영역이었던 오프라인 결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QR 기반 독자 결제망을 확대하고 결제와 멤버십 적립을 한 번에 가능하게 하는 등 편의성을 무기 삼아 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편의점에서 이렇게 빅테크 결제 시스템을 통해 물건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인과 적립도 한 번에 가능합니다. 선불 충전금 같은 빅카드 결제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페이 등 국내 72곳 전자금융업자의 전체 선불 충전금 규모는 총 2조 9,934억 원. 지난 2017년보다 140%가 늘었습니다. 전자기기 업체였던 애플은 최근 아예 아이폰 자체를 결제 단말기로 쓸 수 있는 탭투페이 서비스를 선보이며 독자적인 결제 서비스 구축에 나섰습니다. 탭투페이는 카드 결제 단말기나 포스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신용카드 기능이 더해진 후불 결제 사업까지 뛰어들면서 카드업 존재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최근 지급결제 시장의 환경 변화는 카드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카드사들의 다른 주 수익원인 중금리 대출 영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월등한 디지털 기술을 갖춘 인터넷은행과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체들이 시장에 무섭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금리 확대를 목표로 태어난 인터넷은행들은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대출 금리를 싸게 해주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토스뱅크는 카드사들의 카드론을 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개발해 카드업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된 카드업종. 강력한 경쟁자들 속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내둬야 할지 카드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